야당 후보가 난립을 하면요, 집권 여당 후보가 유리해요. 왜냐, 집권 여당은 기본적으로 자기들 지지세가 한 40에서 50%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가 다 난립해 있으니까 그것만 지키면 1등 하는 거죠. 러시아, 이란이 지원하는 시리아 정부군 있죠. 미국의 지원을 받는 쿠르드 민병대 있죠. 그리고 사우디, 카타르 지원을 받는 수니파 이슬람주의 반군들, 튀르키예 지원을 받는 반쿠르드 반군도 막, 이게 춘추 전국 시대다. 흑지에 군응할 거다. HTS는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예요. 군복도 벗고요. 평상복 차림으로 이제 UN 특사를 만나면서 우리가 온건한 통치 세력이다라고 하는 걸 국제사회에 인정받고 싶은 거겠죠. 시리아 내전이 끝났다. 반군이 승리했다. 독재자가 도망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내전이 아직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리아의 독재자가 도망갔지만 시리아의 평화가 또 찾아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독재자를 물리친 반군도요, 정의의 사도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반군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들어오신 것만으로도 느끼실 겁니다. 시리아 내전은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 이거 괜히 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 중동의 현실, 그리고 중동의 복잡성을 한번 알아보고요, 2025년을 앞둔 국제사회가 확실히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은요, 오늘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복잡할 것 같아서 미리 보여드립니다. 자, 중동의 정치 변동이 일어날 때는요, 많은 나라들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 이야기를 한번 할 거고요. 그리고 시리아 내전의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직접적인 계기, 그리고 내전이 갑자기 변질되기 시작한 이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막 개입하게 된 배경, 그리고 대체적인 진행 과정, 그리고 최근 한 달간의 어떤 급변된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 결과 분석이라든지 전망 등등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시죠. 중동에서 정치가 급변할 땐 항상 나오는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중동에서 정권이 내부적으로 무너질 때, 그러니까 외국이 침략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요, 대부분 세속주의 독재 정권이나 세속주의 왕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란도 그랬고요, 리비아 카다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패한 세속주의 왕정, 세속주의 독재 정권이 민심을 잃고요, 그래서 시위가 일어나거나 혁명이 일어나거나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독재 정권이 타도되면요, 또 요상하게 이슬람주의 정권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세속주의가 아주 뼛속까지 있는 우리한테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데 중동에서는요, 언제나 이 이슬람주의가 제1야당 같은 대안 세력으로 항상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재 정권이 무너진다고 막 더 좋은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슬람주의가 들어선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게 선악의 잣대로 중동의 각 나라와 사건을 들이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나라의 국민들이, 그리고 그 나라의 정치 세력들이 그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까지 이 정치 변동, 정치 급변, 내전, 혁명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된다는 말씀인 거죠. 독재 정권 내에서 내전이 일어나는 이유는 뻔하죠. 독재 정권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리아도 50년 넘게요, 아빠와 아들, 그러니까 부자가 독재를 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하페즈 알 아사드고요, 아들이 바샤르 알 아사드예요. 그래서 시리아가 중동의 아랍의 북한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상대적으로 잘 안 알려져 있죠. 물론 우리나라에는 최고의 최악의 세습 정권이 북한이 항상 북쪽에 있으니까 북한 정도 아니면 눈에 잘 안 들어오긴 해요. 그런데 굳이 이유를 분석하면 첫 번째는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뭔가 좀 개방성 때문에 이게 잔악성이 잘 안 알려져 있는 경우입니다. 요상하게요, 중동의 세속주의 독재 정권은요,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는 압박이나 탄압을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라크의 후세인도 그렇고요, 리비아의 카다피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정치적으로만 안 개기만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개기면 그때 조지는 거죠. 그래서 아사드 정권도요, 항상 독재할 때 했던 얘기가, 우리가 없어지면은 미친 이슬람주의가 날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통제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시리아 독재 정권의 악행이 잘 안 알려져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관심이 덜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중동에는요, IS, 그리고 갑자기 이스라엘이랑 하마스랑 싸우고 극단적인 일들이 워낙 많이 벌어지니까 그냥 시리아 정부가
내부적으로 반정부 인사를 탄압하는 것까지는 우리 귀에 잘 안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아사드 정권이 반정부 인사 탄압을 정말 혹독하게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 때, 하페지 때 정말 더 혹독했거든요. 대표적으로 1982년에 그는 시리아 제4의 제5의 도시 안에 들어가는 하마시에 무슬림 형제단 계열의 이슬람주의 봉기가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이걸 아주 초강경 진압을 했는데 이때 당시 사망자가 한 2만여 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하마 학살이라고 불리는데 최근에는요 또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면서 중동 최악의 정치범 수용소라고 불리는 세드나야 교도소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그 참상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을 했죠. 북한 정치범 수용소보다 더 많이 가뒀다고 해요. 북한이 한 20만 명 있는데 시리아가 한 3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인구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아주 혹독한 부분 있잖아요. 아주 고문, 처형, 탄압 이런 것들도 북한 수용소 못지않게 아주 컸다. 제가 얘기를 더 세게 못 드리는 이유가 노란 딱지가 붙을까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세드나야 교도소를 한번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전의 직접적인 계기는 뭐였을까요? 아랍의 봄입니다. 이거 10년도 더 된 이야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시리아 내전은요 10년도 더 된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죠. 2010년 12월 튀니지 혁명을 시작으로 중동 전역에 이제 민주화 시위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시리아에서도 2011년에 민주화 시위가 벌어지고요. 그렇게 반정부 시위가 커지면서 정권 핵심 인사들도 이탈을 하고 그리고 정부군의 정규 병사들도 탈영을 해서 반독재 반군에 합류하기도 해요. 그래서 2012년부터 이제 내전이 전국화되는데 초반 구도는 독재 아사드 정권 대 반독재 반군 요 구도로 가요. 그래서 2013년 5월에는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리아 정부한테는 무기 수출을 금지해요. 그런데 시리아 반군한테는 그 조치를 해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과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의혹들도 제기가 되면서 이거 국제사회가 본격적으로 시리아 내전에 개입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 갑자기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10년 전쯤에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라면 국제뉴스에 관심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이라도 이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ISIS, ISIL, 아랍어로는 다이시, 이슬라믹 스테이트 등등으로 불리는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 이제 미치광이 집단. 이 집단이 이라크랑 시리아 접경지대에서 엄청나게 세력이 커져요. 그래서 2015년에는 IS가 시리아 내에서 가장 큰 세력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IS가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시리아 내전의 구도가 확 바뀌는 게 이 IS 다이시 같은 경우는 정부군이나 반군 가릴 거 없이 무차별 공격하고 자기랑 그냥 종파가 조금만 다르다 싶으면 엄청나게 탄압을 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구도가 바뀔 수밖에 없죠. 약간 그 삼국지의 위초고처럼 정부군, 반군, IS 이런 구도로 가는 겁니다.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 같은 경우는 진짜 미친놈부터 조지자라는 의미로 이제 반 IS 전선을 구축을 해요. 그래서 시리아에 있는 이제 강한 소수민족인 쿠르드, 그 쿠르드족이 이제 만든 쿠르드 민병대를 지원을 해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뭔가 쿠르드로 IS를 잡겠다. 그러니까 쿠르드로 IS를 차도살인하겠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또 요때 상황이 요상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리아 내전이 더 이상 내전이 아니게 됩니다. 사실상 중동의 국제전으로 흐르게 돼요. 왜냐? 먼저 그 얘기부터 할게요. 이란이랑 러시아가 아사드 정권을 지원해요. 러시아랑 아사드 정권이랑 그 전부터 굉장히 친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동지중해 거점이 시리아 앞바다예요. 그래서 지금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고 아사드 대통령이랑 그 가족이 망명한 곳도 러시아입니다. 이란도 시리아를 지원을 해야 돼요. 시리아는 국민들은 수니파가 다수인데 아사드 정권 자체는 시아파 정권이거든요. 그래서 이란, 이라크,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대표적인 게 시아파 벨트예요. 물론 예멘의 후티 정부도 있긴 하지만 이란이 이스라엘을 견제할 수 있는 것도요. 둘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이라크랑 시리아, 레바논 통해서 견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란은 시리아를 정부군을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 무한도전 밈처럼 네가 하면 내가 한다 이것처럼
이란이 정부군을 지원한다. 무조건 사우디랑 카타르도 이제 개입을 해요. 왜? 시아파니까 이제 수니파 이슬람주의 반군들 지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튀르키예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왜냐? 쿠르드족 때문이에요. 쿠르드족은 전 세계에 있는 나라가 없는 소수민족 중에 뭐 인구가 가장 많은 축에 속합니다. 물론 시리아에는 200만, 300만 정도밖에 없지만 튀르키예에는 뭐 한 1000만 이상이 살고 있어요. 뭐 미국이 IS를 때려잡겠다고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 민병대를 지원을 하니까 그러다가 이 튀르키예에 있는 쿠르드족이랑 연합을 맺으면 어떡하지? 튀르키예가 가만히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튀르키예가 직접 시리아에 군대를 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친튀르키예 반 쿠르드 민병대를 직접 막 육성해서 지원하고 이러기도 합니다. 튀르키예가 시리아 내전에 본격적으로 개입한 게 2019년입니다. 그러니까 IS는 2013년, 14년, 그 15년에 반짝했다가 한 17년쯤 되면은 거의 다 사라져요. 그런데 미국, 러시아, 이란, 또 사우디, 튀르키예, 그러니까 중동에 힘 좀 쓰는 나라들이 막 개입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구도가 이제 아예 이상하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한 2019년, 2020년대부터는 더 이상 독재 대 반독재의 구도가 형성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이란이 지원하는 시리아 정부군 있죠. 그리고 미국의 지원을 받는 쿠르드 민병대 있죠. 그리고 사우디, 카타르 지원을 받는 수니파 이슬람주의 반군들 또 여러 개 있을 거고요. 튀르키예 지원을 받는 반쿠르드 반군도 막 있을 거고요. 시리아 내부에서 또 성장한 자체적인 반군들은 그러니까 이게 춘추 전국 시대다. 삼국지에 군응할 거다라고 부르기에도 참 이게 그 단어들한테 미안한 정말 만인의 투쟁이 시리아에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원래 그 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난립을 하면요 집권 여당 후보가 유리해요. 왜냐? 집권 여당은 기본적으로 자기들 지지세가 한 40에서 50%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가 다 난립해 있으니까 그것만 지키면 1등 하는 거죠. 얘기를 왜 드리냐? 그러니까 시리아 내전에서도요 반군이 난립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IS 가라앉고 나서는 시리아 정부군이 전체적으로 주도를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우디도 이미 아사드 정부를 시리아의 합법 정부로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예 아랍연맹에서 내쫓았다가 지금 복귀도 시켜줍니다. 미국도요. 쿠르드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토사구팽이죠. 이제 토끼를 잡았으니까 이제 약간 거리감을 두기 시작해요. 쿠르드족한테. 그리고 시리아에서도 이란군만 철수를 하고 이란의 영향력만 조금 줄이면은 뭐 지금 시리아에 하고 있는 제재를 좀 해제하는 방안 그런 뉘앙스도 계속 풍겼습니다. 실제로 요 지도가 지난해 3월 지도이긴 한데 대체로 최근 분위기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정부군이 빨간색인데 이 영토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북동 쪽에는 이제 그 쿠르드 민병대 주축의 그 시리아 민주군 SDF라고 불리는 어떻게 보면 장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튀르키예 접경지대 북쪽에 조금은 이제 튀르키예 지원 반군, 그리고 이들리브, 그러니까 북서쪽이라든지 남동쪽에는 연두색, 이쪽은요 그냥 자체적으로 일어난 반군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 반군이 11월 26일부터 대대적인 총공세에 나서요. 이게 주로 이제 이들리브라든지 요쪽 이들리브 요 중심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11월 30일에는요. 시리아의 제2의 도시라고 불리는 요 알레포 있죠. 이 알레포를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12월 2일은 시리아의 5위권 도시 안에 들어간다라고 불리는 이 하마시, 아까 하마 학살이 있었던 이 하마시를 점령하고요. 그리고 12월 8일 드디어 시리아의 수도인 이 다마스커스를 함락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11월 26일부터 한 2주도 되지 않아서 50년 동안 이루어진 독재 정권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정말 궁지에 몰렸던 이 반군이 시리아 정부를 장악하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소식 듣고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내가 대충 알고 있었던 시리아 내전이랑 뭔가 분위기가 다른가?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그래서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이번 사태를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당선 때문에 반군이 승리했다라는 분석이에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시리아 반군이랑 튀르키예 지원 반군이 위기감을 엄청나게 가졌다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러시아에 친화적인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의 서포팅을 받고 있는 아사드 정권에 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조금 유리하게 내전을 끝낼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반군을 아주 죽기 아니면 살기 느낌으로 총공세에 나서겠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정부군의 아주 든든한 스폰서였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발목이 잡히면서 시리아에 제대로 신경을 못 썼어요. 심지어 러시아는요, 시리아 정부군, 그러니까 아사드 정권한테 우리 지원금도 좀 보내줄 수 있냐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게 헤즈볼라 붕괴예요. 그러니까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시아프 벨트의 한 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시리아 내전에서 시리아 정부군, 특히 육군, 지상군의 아주 큰 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는 그 하마스 가자지구 사태의 스노우볼인 거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촉발된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 때문에, 사실상 전쟁이라고 보기도 애매한 일방적인 폭격이었죠.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를 포함해서 지도부가 아예 괴멸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헤즈볼라 조직이 초토화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시리아 경제난이죠. 그러니까 투자가, 스폰서가 끊겼는데 계속 경제 제재를 받아요. 그러니까 아사드 정권이 딱 이랬습니다. 시리아 경제도 파탄이 나서 상류층도 무슨 마약 밀수 이런 걸로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해야 됐는데, 시리아 정부군이 명분도 없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이 정부군이 제대로 힘을 썼겠습니까? 그나마 이제 러시아에 지원받는 용병대, 바그너 그룹이라든지,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버텨줬는데 이 스폰서들이 싹 다 괴멸되거나 힘을 제대로 못 쓰면서 그냥 시리아 정부군도 정말로 제대로 밀려버린 거죠. 흥미로운 건 마지막 분석이에요. 바로 반군의 유화책 덕분이다. 현재 시리아를 넘어 중동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단체와 인물은 바로 이들일 겁니다.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그러니까 이름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HTS라고 부르시면 돼요. 번역하면은 이게 레반트 해방위원회이기는 하고요. 그렇긴 한데 이 HTS와 HTS의 이제 지도자죠. 아메드 알샤라. 그러니까 가명이 알줄라니로 활동했던 바로 이 인물입니다.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 여기 보시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이들리브를 기반으로 하는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였어요. 원래 그 이슬람 극단주의에서 전통의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이슬람 극단주의의 맥도날드가 알카에다 아닙니까? 알카에다 계통이었어요. 내전 초기에는 친 IS 성향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알카에다나 IS가 지나치게 극단적이고 너무 다른 종파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그렇다고 알카에다랑 결별하고요. IS도 손절하고 독자적인 길을 2017년, 18년부터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2020년 이 이들리브 지역에 시리아 구국정부를 세우고 이제 튀르키예랑 어느 정도 관계를 맺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지금 대국제적인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흩어져 있는 반군들을 모아서 2023년 11월 총공세를 주도하고 현재 아사드 정권이 물러난 지금은 과도 정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HTS는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예요. 그래서 선전 영상 보시면요, 아프간 탈레반이랑 같은 깃발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IS나 알카에다와 다르게 다른 종파나 다른 정치 세력이 지금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공세에서도 잔악행위, 약탈 금지 이런 거를 포고령에 내걸어요. 쿠르드군에도 우리 적은 아사드 정부지 너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나름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계속 보내죠. 이 HTS의 지도자인 알 줄라니는 과도 정부를 세우고 나서 가명인 알 줄라니를 버리고요. 본명인 알샤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군복도 벗고요. 평상복 차림으로 이제 UN 특사를 만나면서 정치 무대 그리고 외교 무대에 본격적으로 데뷔를 하죠. 그동안 이슬람 근본주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이미지를 좀 벗어 던지고 우리가 온건한 통치 세력이다라고 하는 걸 국제사회에 인정받고 싶은 거겠죠. 사실 이제 다마스커스 함락이 된 지 지금 녹화 기준으로 열흘 정도가 됐는데 외신을 뒤져봐도 BBC 이런 데를 뒤져봐도 확실한 전망을 못 내놔요. 그냥 시나리오가 이럴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게 불확실하다라는 이야기로 어떻게 보면 공통된 의견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최상의 시나리오는요, 시리아 안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부족, 모든 종교, 모든 종파가 그러니까 공존하고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거겠죠. 하지만 북동부에는 여전히 쿠르드 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고요. 튀르키예 접경지대에는 아직도 이 튀르키예 관련된 반군들과 전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에는요.
아사드 정권 때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던 부족 단위의 민병대. 시리아 동부에는 여전히 그 IS 극단주의의 잔당들이 남아있는데 과연 이들이 새로운 과도 정부를 인정할 것이냐. 과연 시리아 내전 시즌2가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나리오로는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탈레반처럼 그래도 국제사회에서는 조금 티 안 나게 조용하게 이제 극단주의 통치를 하지 않겠냐라는 가능성도 제기가 돼요. 극단주의 통치가 조용할 수 있나? HTS의 지도자인 알 샤라가요. 탈레반의 집권에 큰 감명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알카에다나 IS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행동 자체가 극단적인 걸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마르크시즘의 어떤 국제주의냐 일국주의냐처럼 그러니까 글로벌 이야기 시끄럽게 해서 욕먹고 막 국제적으로 우리의 복음을 전파하겠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탈레반처럼 뭔가 토착주의, 내셔널리즘, 뭐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내전을 진행해서 그들도 성공을 했고 그렇다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리아를 둘러싼 강대국들 미국, 이란, 러시아, 사우디, 튀르키예, 이스라엘 등등을 안심시키고 이 내부 정치에만 좀 이슬람주의를 잘 도입해서 독재를 하면은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HTS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정리를 하자면요, 모든 게 불확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와중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시리아 정부군이 갖고 있었던 전략 무기를 폭격한다든지, 그 시리아 해군 기지, 특히 뭐 러시아 함대가 있었던 해군 기지를 뭐 공습한다든지,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그 요충지죠, 골란 고원으로 뭐 군대를 진격시킨다는 어떤 그런 행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가 지금 권력 공백기일 테니까 이걸 이용해서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겠다라는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솔직히 한 2022년부터 제가 그동안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배워왔던 국제사회와는 진짜로 좀 다른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강대국 중 하나로 꼽히는 러시아가 갑자기 정말 막무가내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든지, 그리고 그렇게 침공해놓고서는 거기서 계속 고전을 하고 있다든지, 정치적 올바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성행했던 유럽에서는 극우 정당들이 갑자기 집권을 하고 있다든지, 그나마 유럽에서 안정적인 경제와 정치 체제를 갖고 있다는 프랑스와 독일마저도 정부가 내각 불신, 정부 붕괴 이런 소식들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또 한 번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뭐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아예 절멸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주변 국가들에게 폭격을 하고 테러를 함에도 국제사회가 이걸 제대로 말리지도 않고요. 말릴 힘도 없어 보입니다. 이 시리아 내전을 이러한 맥락에서 보는 걸 너무 비관적으로 국제사회를 보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지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약 80년 동안 진행되어 온 정말 아슬아슬하게 지켜온 그 어떤 냉전의 균형, 신냉전의 균형이 조금씩 깨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자식들은 정말 3차 세계대전을 겪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큽니다. 뭐 이런 생각이 저만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시리아의 정치도 조금 안녕해지고 대한민국의 정치도 조금 안녕해졌으면 하는 요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시고요. 역사로 뉴스를 읽듯이 지도로 역사를 보듯이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